자, 일단 오늘 자산 배분 전략,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2부 저희가 발표를 좀 해봤는데, 최근 나스닥 상승폭과 속도는 우연히도 지난 2015년 상해 지수와 닮은 꼴입니다. 혹시 버블 위험은 없을런지요? 센터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네. 버블 위험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네. 일단 뭐 버블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최근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지난 4년 동안 특히 2017년 이후에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별론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일부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력을 가지고 이익들을 잠식해서 성장한 거죠.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이익을 잠식해서 성장하면 전체적인 기업들의 이익은 별로 안 늘어도 소수 몇 개의 기업들로, 특히 나스닥 100 뭐 이런 기업들로 주로 이익들이 집중되면서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경제는 여전히 밋밋하고 전체 기업들의 이익도 여전히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 구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먼텍트 혹은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이게 버블에 대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대출이 보통은 늘어서 크레딧 대출이 많이 나가고 이제 그것들이 투자되고 과잉 투자, 과잉 소비, 뭐 과잉 재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금융위기 그 팬데믹 이전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말하는 IT, 헬스케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 세 개 업종은 비싸 보이지만 향후 3년 동안 이들이 벌어들일 이익 전망을 감안하면 그렇게 버블이 뭐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뭐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다면 아까 반독점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겠죠. 속도는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완만하게. 그러나 이게 뭐 버블이 터질 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투자를 멈추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버블은 네. 아니다.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센터장님이 같이 있는 파트니까 다들 굉장한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 네.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준비한 질문 말고 실제로 올라온 질문들만 좀 해결을 해도 시간이 사실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가볼게요. 아까 중간에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여의도 공유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아, 들어본 적 있군요. 그럼 여의도 공효진님한테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내년 글로벌 경제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리스크 중 가장 큰 게 뭔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다운사이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운사이드는 지금 아까 저희도 미국하고 유럽에서 코로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칫 너무 심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블딥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운사이드로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저희가 아까 저금리에서 어떻게 투자할까 이야기도 드렸고, 각국이 재정 부양을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인데 금리가 오르면 모두 스텝이 꼬여요. 그래서 금리가 좀 적당히 경기 회복하는 만큼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거 이상으로 상승하진 않을까, 저희 매크로팀에서는 굉장히 걱정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아까 불균형한 경기 회복 이야기도 드렸고 통화정책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내년에 금리는 경기 회복에 맞춰서 상승은 하겠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업사이드는 가장 큰 것은 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주식을 떠나서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 모두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또 다른 업사이드는 각국의 부양책입니다. 사실 올해 글로벌 경제가 이만큼 덜 깨진 부분도 각국이 엄청난 돈을 풀고 재정 투입을 했던 데 기반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재정에 나선다면 저희가 전망한 대로 완만하나마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모은 돈보다 빌린 돈이 많아서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제발 좀 어떻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좀 센터장님한테 돌아와 볼게요. 주식시장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금리와 인플레 반등할 위험은 없는지, 지금 주식을 살 때라고 보는지 쿡쿡쿡님이 질문하셨어요. 방금 김효진 팀장이 대표한 거랑 연결해서 네.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을 살 때고요. 살 때다. 네. 뭐 일주일 뒤에 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사서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를 봤을 때는 지금은 꼭 사야 되는 타이밍이고,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늘 예를 들면 뭐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 방금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반등에 대한 리스크,
아까 저는 아마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정도가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이냐,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일어나는 국면이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보다 훨씬 밑돌고 있는 성장이고 여전히 회복을 한다 해도 네. 아마 2030년이 돼도 잠재 성장만큼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고 환경 자체가 두 번째는 그 아까 똑같이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돈은 많아요. 그런데 규제 때문에 돈을 지금 빌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 신용 팽창 혹은 뭐 신용 창출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그 아까 금리가 오르긴 오르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것이지 이게 추세적인 일은 아니니 그때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10% 미만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식도 사실 사야 되고 금리도 사실 그 정도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1.20, 뭐 한국 1.80, 10년짜리 기준으로요. 올라가면 오히려 채권도 그때는 좀 사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봅니다. 제가 일주일 뒤에 팔려고 주식을 샀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오래 갖고 있으면 되겠네요. 계속 갖고 계셔야죠. 계속. 네. 한번 계속 거기다 비본적이 아, 괜찮습니다. 갖고 계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까지 대답을 안 하셨던 공원 배우님한테 JLY님이 질문을 했어요. 포트폴리오에서 해치 자산으로는 채권이나 금보다 미국 빅스 같은 연동성 지수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주식이 급락할 때 방어 효과가 있는 변동성 지수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은 어떤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고요. 일단 금의 연환산 변동성이 18% 중반 수준입니다. 글로벌 주식은 11% 중반 수준이고요. 당연히 안전자산이 아니죠. 그런데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세이프 헤븐, 즉 해치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빅스 변동성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주식의 해치 자산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기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 지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즉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정도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1에 가깝습니다. 즉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변동성 지수는 평균 회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자산 가격의 상승을 가정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장기로 편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보험 역할로 편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근데 잘한 거예요? 좀 못 알아들었고 잘한 거래요. 그냥 돌발 질문이었는데 지금 근데 굉장히 지금 실제로 질문이 환율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브라질 헤아라 전망, 엔화, 유로 뭐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저희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올해 5월부터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그동안 약세로 갔던 뭐 브라질 헤알이 되었건 원달러가 되었건 뭐 126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상당 부분 좀 강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시계를 끊어서 어떻게 될까, 순서를 굳이 매겨보자면 어떨까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까 저희 프레젠테이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위안화가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유로, 그 다음이 원까지가 강세, 달러는 약세,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왜 그렇게 강한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도 좋고 돈도 들어간다라는 컨셉이고요. 유로는 경제가 사실 굉장히 좋다기보다는 달러 약세에 밀려서 유로 약세, 그리고 유럽도 내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경제에서 좀 회복된다라는 컨셉으로 두 번째 정도로 주요국 통화에서는 강세로 갈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은 강세폭을 사실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가 별로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도 괜찮고 외국인들도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사지만 국내 저희 뭐 서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도 있었잖아요. 국내 자금이 해외로 투자를 하면서 이 강세 압력을 반대로 상쇄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 통화들이 강세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앞에서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약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통화들의 강세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집에 100달러짜리 있으면 가서 위안화로 바꾸면 되는 거죠? 저희는 위안화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헤아로하는 헤알화는 저희가 강세로 생각하고 있어요. 강세.
사실은 헤알도 그렇고 인도 루피도 그렇고 역사상 최저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 강세도 많이 반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희 원이나 유로, 위안과 마찬가지로 강세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매크로 세션도 그렇고 제 설명 앞부분에서도 불균형한 경기 회복입니다를 안타깝게만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경기는 회복하겠으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 회복하는 것보다는 탄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브라질 헤알도 강세로 가겠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갈 수 있을까는 사실 조금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위안화를 가장 좋게 본다는 네. 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사실은 이게 아까 중간에 나왔던 질문인데 주식과 채권 가격의 상관관계가 낮아진 것 같다. 이유가 뭔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네. 사실 가격의 뭐 모든 가격이 그렇지만 가격 발견 기능이 있잖아요.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이 만나서 뭐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 파는 것이고 싸게 생각하는 사람 사는 건데 채권은 주식은 뭐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만 채권은 생각해 보시면 금리의 상단은 중앙은행이 맡고 있어요. QE를 통해서 채권을 매입해서 맡고 있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맡고 있고 누르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아예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금리를 고정시켜서 아예 개입을 하고 있죠. 상단은 막혔습니다. 하단은 그러면 안 막았는데 생각해보면 하단도 마이너스 금리가 가면 갈수록 은행들의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사실 밑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도 싫어해요. 중앙은행이. 그래서 사실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위아래를 막아놓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채권이 정상적인 매수 매도가 자기 원하는 가격에 매수 매도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상관관계가 주식하고 좀 깨진 게 아닌가 싶고요. 게다가 금리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자는 없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금리가 더 내려가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 자칫 내년에 백신 개발되고 재정 부양 나오고 경제 돌아가면 금리가 튈 리스크가 있으면 이거는 위쪽으로만 리스크가 오히려 더 열려있는 느낌을 지금은 받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좀 무너뜨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질문이 올라와서 대신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답변을 다 저를 보고 하시니까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길 보기 또 애매하고 근데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어려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 사실 빅스가 뭔지도 막 헷갈려서 뭐였지 막 이러고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상관관계까지 주식과 채권 오늘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상태인데요. JRY님이 아까 공원배우님한테 질문했잖아요. ETF 관련된 게 또 올라왔는데 M&A ETF 말고 소개해줄 다른 헤지펀드형 ETF는 없나요? 그리고 헤지펀드형 ETF를 고를 때 가장 판단해야 할 선별 조건들이 있나요? 이분이 좀 공격적이에요, 멜론.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있어요. 일단 M&A ETF를 선정을 했는데요. 다른 ETF들도 많습니다. 뭐 헤지펀드 멀티 전략을 쓰는 QAI라든지 마켓 뉴트럴 전략을 쓰는 뭐 FLTS, BTAL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헤지펀드형 ETF를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점을 고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헤지펀드형 ETF들이 같은 전략을 써도 개별 ETF마다 프로파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과 점검이 필요한데 이 성과 점검을 위해서는 히스토리가 긴, 즉 히스토리를 길게 보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운용 보수입니다. 운용 보수가 굉장히 비싼 편인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나 본인들의 기대 수익률에 맞춰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헤지펀드형 ETF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니까 아예 안 보고 얘기도 하시네요. 기존에 그렇게 잘하셨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이 들어온 걸 해결할게요. Y주연님 질문인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제가 여행 가려고 원래 코로나 전에 여행 가려고 달러를 많이 바꿔놨었어요. 한 1,000불 좀 넘게 바꿔놨는데 다음에 풀리면 가야지 그대로 냅뒀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원달러 1,000원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냐? 오늘 기준으로 1,105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좀 강세로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내년에 상반기 중에 1,060원 정도까지 강세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1,000원 근접하는 수준도 환율은 늘 오버슈팅 하다 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원달러가 900원대에 진입했던 것은 2000년대 후반인데 그때는 조선 수주가 정말 엄청났어요. 그래서
선물한 매도를 하면서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가 시장에 풀려서 900원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조선 수주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조선 수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국도 상대적으로는 견조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서 회복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지 절대적으로 왕성한 회복을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900원대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 1000원대 중반까지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드리겠습니다.